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기술주 호실적 소식에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추세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 관련주 주가 상승세가 좀 상당히 주춤한 모습인데요. 인공지능을 둘러싼 거품이 꺼지고 있다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고 등의 근거가 뭔지, 또 희비가 갈린 이번 1분기 빅테크 실적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미 외신이 아주 신랄한 평가를 좀 했던데요. AI에 돈이 쏟아지지만 수익 내는 회사는 없다. 이렇게 일갈을 했어요. 네, 워싱턴 포스트라는 미국의 언론, 이것은 사실 미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언론입니다. 특히 이 워싱턴 포스트는 그 오너가 지금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러니까 이 아마존도 AI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자신의 그 소유주의 사업까지도 싸잡아서 지금 AI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익을 내는 기업은 아주 극소수다. 지금 AI 기술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지만 이 기술이 이용이 확대돼서 비즈니스 모델로 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아주 멀다. 그리고 이 AI 기술은 인류와의 전쟁, 인류 절멸로도 이어질 수 있고 뭐 그런 면에서 아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AI의 어떤 너무 이 광풍에 휩쓰이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아주 공개 경고를 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언론들은 찬반 얘기를 잘 안 하죠. 보통 양쪽의 얘기를 더 많이 전달을 하고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 찬반 얘기를 균형 있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은근히 자신의 뜻을 비추는 이런 정도가 맥시멈인데 이번에는 아예 워싱턴 포스트는 AI는 거품이 지금 꺼지고 있다. 비용 대비 수익성 너무 낮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을 딱 지목을 했어요. 오픈 AI 같은 회사. 이 회사들은 지금 한 번도 수익성 문제를 발표한 적도 없다. 비상장사는 그것을 굳이 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픈 AI가 정말 장사를 잘하는지 알 길도 없고 또 많은 회사들의 경우에도요. 이를테면 뭐 빅테크 회사들의 경우에도 AI 때문에 번 돈인지 아닌지 아주 애매모호한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AI 왓싱이라는 걸 해서 AI가 잘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자, 최근에 구글의 허서비스, 그 구글 알파고를 만든 허서비스도 지금 AI 쪽에 돈이 많이 몰려드는데 허상이 크다. 뭐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 워싱턴 포스트의 AI 경고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사실 뭐 모든 혁신이 돈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뭐 이런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을 어느 정도 참고하면 좋을까요? 좀 성급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은 현재 지금 수익성도 별로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AI 쪽에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고 또 그 돈 때문에 거품이 확대되고 있다.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신기술이 일어날 때는 보통은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어렵다. 그래서 흔히 그 데스밸리 같은 하이테크 기업의 초기 기술이 돈의 부족으로 해서 데스밸리에 빠져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AI 쪽은 반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술도 별로고 수익성도 별론데 돈이 엄청나게 몰려서 돈잔치를 하고 있다. 사실 AI도요. 돈이 몰리기 시작한 게 정확하게는 2022년 10월 달에 당시 오픈 AI가 챗GPT 대중형을 보급한 이후부터 마치 챗GPT를 하니까 그전에도 있었던 기술인데 일반 챗GPT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논문도 대신 써주고
법 조문도 대신 만들어주고 판례도 찾아주고 이러니까 엄청난 기술이 나와서 돈이 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돈 되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도 뭐 사실 아직 시장에서 겉으로 보기에 뭐 미들맨이라고 하면 기술주를 꼽을 수밖에 없는 게요. 미국 증시에서 이제 시총 2조 달러 넘는 기업이 4곳까지 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엔비디아, 알파벳 새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대목을 워싱턴 WP,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별 내용도 없는데 돈이 몰려서 시가총액 2조 달러로 돈 잔치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잘 나갈지 이것은 의문점이니까 조심해서 투자하라 이런 얘기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있었던 닷컴 버블 같은 것에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경고인데 어쨌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워싱턴 포스트의 한 언론사의 의견이고 맞습니다. 시장에는 돈이 계속 몰려서 드디어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이 네 회사가 시가총액이 2조가 됐는데요. 이 네 회사 시가총액만 합치면 독일 GDP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세계 2위 경제라는 중국 GDP는 이 네 회사를 합하면 거의 절반을 초과하는 엄청난 돈이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에 몰려 있다. 그러니까 어떤 WP, 워싱턴 포스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는 그야말로 이 빅테크 회사들에게 돈이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다.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인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 빅테크 실적 보면 그래도 모두가 잘 나온 건 아니고 또 희비가 갈려서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구글 알파벳이 대표적으로 잘 나왔고요. 알파벳 잘 나오니까 엔비디아, 슈마콤도 주가가 폭등을 했고 인텔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미국이 이제 첨단 반도체 제조에 이제 부응을 하겠다고 보조금도 많이 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아직 좀 신통치 않더라고요. 예, 인텔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인텔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습니다. 뭐 비교적 선방했다 9%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인텔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회사인데 주가 하락한 회사치고는 매출 9% 선방했다 볼 수 있는데 자 아랫부분 매출 중에서도 파운드리 부분이 매출에서 10%가 감소했고 네. 파운드리의 영업이익이 적자다. 인텔은 파운드리 회사가 아니었더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컴퓨터의 그 중심이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텔이 파운드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시작하자마자 수익성이 날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스밸리도 지나야 되고 캐즘의 덫도 지나야 이제 돈이 흑자가 되는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파운드리 시작하니까 당연한 결과다. 당연한 결과인데 이 정도는. 그러나 시장에서는 인텔의 위상, 인텔은 반도체의 본관대 어떻게 인텔이 TSMC보다 못하나 삼성전자보다도 파운드리가 뒤져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높았다. 그 기대보다 낮았다. 이래서 주가가 9.2%나 대폭락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당분간 인텔은 파운드리 때문에 굉장히 이 주가 부담이 많이 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주가가 낮은 회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파운드리 부분의 매출이나 이익이 반전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융단 폭격 받듯이 엄청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뭐 인텔이 완전히 꺼졌다, 인텔이 몰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인텔의 미래 가능성도 한번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가 뭐 현재 주가 수준만으로 보면 좀 무시하기도 쉬울
그런 기업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미국의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공이 상당하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메타도 연일 주가가 폭락하고 있던데 최근에 그 라마3라고 언어 모델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그렇습니다. 메타는 매출이 무려 2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매출이 대부분이니까 같이 27% 상승했고 특히 주목되는 게 주당 순이익인데요.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오, 네.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럼 주가 올라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의 예상치, 하나의 예상치 참고 자료로만 보지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메타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 기대치만큼은 더 올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27%가 증가했는데요. 메타 주가 지금 몇 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충분히 떨어질 요인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는 이번 분기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했다. 엔비디아의 그 GPU 다 사 모으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다다음 분기 좀 잘 돼야 된다 했는데 다다음 분기는 오히려 1분기보다도 더 줄어들 것 같다. 뭐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이 구글 알파벳입니다. 구글 알파벳. 자, 일각에서는 실적이 좋았다 그러는데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점에서요? 자, 실적 한번 보시죠. 구글 알파벳. 자, 메타가 27%가 늘어났는데 알파벳은 15%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매출이 그렇습니다. 네, 전체 매출이요. 그 가운데 있는 클라우드나 광고 매출은 전체 매출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인 거고요. 예, 구성 요소에 불과하고요. 전체 매출이 15%밖에 안 늘어났다. 이게 무슨 실적이 좋은 것입니까? 자, 그다음에 순이익이 57%,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알파벳이 최근에 12,000명을 대규모 정리 해고했습니다. 그럼 순이익이 이것이 얼핏 보면 AI 때문에 순이익이 높아졌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감원을 했으니까 순이익이 높아졌다. 한 가지 비교적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클라우드 매출인데요. 클라우드가 28% 올라갔어요. 자, 클라우드가 AI와 관련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클라우드는 AI 때문에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클라우드 투자를 줄였던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늘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클라우드가 늘어나는 것은 AI 쪽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알파벳이 AI 때문에 돈 벌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왜 올랐느냐? 자, 알파벳 주가는 지금 M7 중에서 가장 많이 안 올랐습니다. 최근에. 거기다가 지금 알파벳 주가 부양 대책으로 배당 6월 10일자로 한다. 그다음에 매 분기 지금 배당금 지급하겠다. 한 번도 배당금을 주지 않았던 회사. 보통 이게 주가 부양책이잖아요. 배당 준다고 하는 게. 그렇죠. 가장 강력한 주가 부양책이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주가 부양책을 내놓겠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보다도 주가가 덜 올랐으니까 그 자사수까지 매입한다. 본격적으로 주가를 올리는구나. 자, 그 이제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같은 목표 주가 205달러로 그동안 그대로 유지하는데 다만 알파벳에 대한 회의론이 그동안 너무 과장됐다. 이 대목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죠. 그다음에 블룸버그가 알파벳 퍼가 23.5배다. 그다음에 M7 중에 가장 저렴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M7 중에 가장 주가가 덜 올랐는데 막상 실적을 보니까 이 알파벳의 실적은 10몇 % 이상 올랐단 말이죠. 클라우드는 20% 올랐다. 그리고 이 알파벳은 AI 기술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사업 모델하고 연결이 지금 안 되는 스스로 자충이 되는 그런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결하면 굉장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기대를 가져보는데 아직은 AI 쪽에서 돈은 못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실적이 나오면 단순히 플러스 신장률이라고 해서 주가가 다 오르거나 좋을 것만도 같은데 이렇게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저희도 늘 열심히 더 쉽게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국내로 돌아와서 GS건설 소식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공사에 철근을 빼먹어서 이른바 순살자의 오명을 얻게 된 이 건설사가 또다시 입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한 채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의 품질을 위조한 중국산 유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번 사태도 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한 채에 수십억 원이면 사실 뭐 모든 부자재가 최고급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네, 저 아파트가 서초동에 있는 모 아파트인데요. 저희들이 이름을 알아도 참 가능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 또 개인 사생활과 또 입주민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시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난간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불량 그 자재로 만들어진 유리다. 그랬을 때 자칫 어린아이들이 세대 난간을 잡고 있을 때 떨어져서 유리와 같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겉으로는 강화 유리와 같은 KS 제품이다라고 해놓고 설치한 겁니다. GS 건설이 D 엔지니어링에 발주를 했고 D 엔지니어링은 T 유리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KS 제품도 아닌데 위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는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탈락했던 경쟁업체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중국산 사실 가짜 KS 상품이었다 해서 이제 고소 고발을 했고 거기서 관련 회사들이 벌금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지금 해결이 이렇게 이미 그 불량품을 넣은 회사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만은 GS건설은 그 문제의 아파트, GS건설은 우리는 몰랐다, 우리도 피해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물론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저런 문제가 제기되면 빨리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회사 얘기로는 정품으로 다시 시공을 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좀 늦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LG, GS의 처신으로서는 좀 안타깝다. 그리고 GS가 지금 하자 있는 공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쯤 되면 좀 4월의 악몽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지하 주차장 붕괴된 것도 공교롭게 지난해 4월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일수록 신속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가짜 SK 마크는 충분히 식별 가능했다. 그거를 몰랐다는 것은 그것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다. 몰랐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했다 그러면 사악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자의 건설하면 순살 자의로 그 검단에 얼마나 큰 쇼크를 냈습니까? 실제로 그 붕괴 사고가 이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살 자의, 백숙 자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개포동 또 강남구 개포동 한복판에 최고급 아파트는 거기는 침수가 있었나요? 예, 계속된 침수. 흑석동에서도 자의 침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은 상당히 뼈아프다. 지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렇게 맨날 아파트 짓고 AS 하면 뭐 실적에도 좀 부담이 클 것 같은데 마침 지난주에 실적이 1분기 나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실적에 두 얼굴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GS건설 측에서는 흑자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좀 강조해서 밝히고 있어요. 네. 지난 4분기에 엄청난 적자였는데 왜냐하면 검단 아파트 부실 공사 돈을 물어주고 재건축하고 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흑자가 됐냐면 지난 12월 달에 이른바 빅베스라고 해가지고 모든 적자를 4분기에 다 몰았거든요. 그러니까 흑자로 돌아서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그 결과 전년 동기 대비로 볼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5%나 감소했다. 매출도 줄었다. 순이익도 감소다. 그야말로 GS건설로서는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빅베스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부진을 다 떨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 가짜 유리 사건 같은 게 이런 게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회복될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이 어떤 부실 공사의 늪으로부터 헤어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너 사세인 허윤용 사장이 지난달에 사내 이사에 올랐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경영 부담이 좀 더해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허윤홍 이제 아들 GS 4세에게 승계를 하면서 또 이번 주총에서 처음으로 사내 이사로 진출했거든요. 바로 이제 허윤용 대표에게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허윤용 대표가 사내 이사 되기 전에 빅베스라는 이름으로 지난 4분기에 부실에 따른 충당금을 한꺼번에 딱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 출발을 하는데 이번 강화유리 가짜 사건은 허윤용 신임 사장 또 승계를 해야 되는 허윤용 사장에도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보면 GS 사세 지주사 보유 지분을 보면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박사님 나중에 이 부분도 승계 구도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GS의 지배 구조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네, 여기 화면에 떴네요. 대주주 예. 지분 변동이 있었고 사세 보유주 지분을 띄워주시면요. 예,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몰아서 한번 하죠. 네, 이렇게 보유 지분이 있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저희가 시간을 따로 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